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우와! 2022년 첫 방송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2022년 첫 방송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우리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호랑이거든요. 한번 올해 헐헐 날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오늘의 첫 뉴스는 기분 좋은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2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인데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통계는 어떻게 하냐면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통계가 아니라 2020년 통계예요. 아마 그렇게 발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행정관청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통계를 가지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현황이라든지 업종별, 직종별 현황이 아주 세밀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1987년, 그때 뭐가 있었죠?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월 항쟁 직후에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정말 전국이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열풍으로 노동자들이 들끓었던 해인데요. 이때 노조 조직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20%까지 올라갔대요. 이때 19.8%가 정점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198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약간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도에는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9.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상승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번에 14.2%까지 올라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합원의 숫자를 보면 민주노총이 지금 11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전체 노동조합에 가입된 숫자는요 280만 5천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노동조합 조직률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3-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업별 노조보다는 초기업 노조 조직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초기업별 노조는 다른 말로 하면 산별 노조, 산업별 노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도 초기업별 노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공무원 노조라든지 공공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여기도 기업별 노조라고 보기보다는 초기업별 노조로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는 뭔가 기업별 노조가 익숙한 것 같지만 초기업별 산별 노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통계를 보면 기업별 노조는 40%가 살짝 안 돼요. 39.6%. 그리고 초기업별 산별 노조가 60.4%. 그러니까 전체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 중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이 산업별 노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사실은 같은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게 산별 노조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 노동에서는 동일 임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원청이나 하청이나 뭐 재하청이나 제재하청이나 이렇게 임금의 차등을 두지 말고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먼 지향인 것 같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수단, 노동자들을 더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산별 노조죠. 그래서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도 산별 노조를 지향하고 있고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노조의 조직률이 약간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기업에 속한,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뭐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 대기업들보다도 중소규모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 3권을 다 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전태일 3법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역량을 많이 투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 노조의 비율이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세 번째는요,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공공 부문에 속한 노동조합의 이 비율이 거의 70%, 69.3%에 이릅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이제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그리고 공공부문도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있지만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더 노골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또 우리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회방과 방해를 받고 있는데, 물론 다 근절이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만들기가 그나마 조금은 약간 수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과제는 뭐겠어요? 민간 영역에서 노동조합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상급단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 끝나고 나서 노동조합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민주노총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 만에 이게 좀 역전이 됐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한데요. 한국노총에 소속된 조합원 숫자가 115만 4천 명, 41.1%예요. 민주노총에 속한 숫자가 113만 4천 명, 40.4%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한국노총이 다시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이 노조 같은 경우에도 41만 7천 명으로 약 15% 정도가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노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이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성명을 당연히 발표를 했겠죠. 근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성명이 사실은 거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이 사소한 부분에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노동조합이 다시 하나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짚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민간 영역보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랬잖아요. 이 민간 영역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굉장히 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뭐 특수고용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노동 직군들 내에서도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돼야 된다, 이런 과제를 공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발표를 2021년치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작년인 2021년에 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교원노조법이라든지 공무원노조법,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방 공무원들이 다 노동조합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바뀐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2021년에 노동조합 그 분석, 가입 분석률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죠. 여기까지 기분 좋은 첫 번째 소식으로 2022년 한번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노동 소식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약간 좀 열받는 분노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한국GM에서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서 차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GM에서 통상임금, 그러니까 통상임금 소송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10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노동자들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뭐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그 영향을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회사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전체,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 전체 기간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주 저는 진짜 이건 꼼수라는 표현보다는 생양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1차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2004년부터 2007년의 기간에 대해서, 그러면 3년 정도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2차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6년의 기간에 대해서, 3차 소송은 4년, 4차 소송은 3년, 그리고 마지막 5차 소송은 1년의 기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겠죠. 이 노동자들에게는 10년치를 다 준다고 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서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자기가 제기했던 기간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정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아니, 통상임금을 다시 되찾는 이런 과정은 소송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사실은 길을 연 건데, 이렇게 한 건 사실은 명백히 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 탄압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적, 보복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방해, 회방을 넘어서 보복 행위까지 사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통상임금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던 차준영 노동자는, 아니, 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려고 했다면 사실 모든 소송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노조에서 대외협력부장 같은 경우도 소송으로 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회사는 그것을 노렸겠죠. 그래서 차후에 금속노조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여전한 대한민국의 현황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그리고 헌법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교섭을 할 권리와 파업을 할 권리가 다 보장이 되어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틈만 보이면 방해, 회방, 그리고 보복, 탄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씁쓸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GM 정신 차려야죠. 세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 준비했는데요. 아마 연말연시 지나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겠어요? 이제 새해가 밝았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사실은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5개 정당, 어디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형 노동자당, 그리고 얼마 전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쪽이 이제 민중경선 추진 조합원 서명운동 본부가 있는데, 이렇게 민주노총과 5개 정당과 1개의 단체에서 진보후보 단일화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애초에는 작년 연내에 이 방식까지를 좀 합의를 하면서 완결을 좀 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 12월 29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 합의가 좀 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약간 좀 서운한 소식입니다. 후보 단일화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에서는 이날 이제 민주노총의 안을 좀 제기를 했죠.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를 같이 하자. 이 직접 투표는 70%로 여론조사는 30%로. 그런데 이제 주로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정의당에서 100% 여론조사를 주장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직접 투표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후보 단일화 방식을 결정을 하고 나면 1월 한 달 정도는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2월 한 달, 이제 석 달이 아니구나, 진짜 2달 정도가 남은 거군요. 그래서 2월 한 달 정도는 열심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야 그 다음에 3월 9일 날 이 진보 후보로서의 좀 좋은 성과를, 그나마 이 성과를 갖고 오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한 거죠. 그래서 정의당의 주장이 이 시기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직접 투표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면 제발 좀 하나로 나와라, 그럼 다 도와줄게, 이런 얘기
벌써 한 10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목소리들과 열망과 갈증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논의하시는 분들께서 1월 7일 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진보 진영의 단결과 통합의 문제가 이번 대선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이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적 틀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 사실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로는 좀 이 조직적 틀을 구성하기에는,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아까 113만이라고 했죠. 113만 조합원들이 이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민주노총을 넘어서 전농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체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과정 역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또 석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진보 진영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좀 듭니다. 아무쪼록 1월 7일 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한 김에 이 얘기는 꼭 또 덧붙이고 가야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작년 마지막 날 좋은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어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만 18세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박수를 한번 치고 가야 돼요. 사실 이건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었거든요. 선거 연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어요? 지난 2019년이었죠.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내려가면서 선거는 할 수 있는데, 그동안 1948년도에 무려 19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73년 동안 만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지방선거에. 그럼 얘기는 뭐겠어요? 만 18세부터 25세까지는 표만 찍으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출마할 수가 없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일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올해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아마 5군데 정도. 근데 이 3월 9일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당장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요. 지방선거에서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선거법만 개정이 되면서 정당법을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현재 상태로는 3월 9일 날 출마하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추천은 좀 현재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것도 빨리 좀 손을 봐가지고 3월 9일 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명실상부하게 우리 훌륭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정당과 함께 출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봅니다. 진보당을 비롯한 우리 진보정당들에서 만 18세 이상 되는 이 아주 젊고 유능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사회면 소식인데요. 소식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12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서 환담을 나눴죠. 삼성을 포함해서 현대차, SK, LG, 포스코, KT 이런 대기업 대표들을 불렀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속해 있었죠. 취업 제한인 과정인데도 아직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써도 되나? 이건 또 모르겠네요. 근데 언론들이 다 또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쓰네요. 그래서 이 소식은 사실 미디어 오늘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 매체는 언론들을 보는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이 되긴 했지만 작년 2021년 1월 달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좀 저질이죠. 뇌물공여나 횡령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확정이 되었다가 가석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취업 제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이재용이 청와대에 삼성의 총수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거의 면죄부를 삼성에다 공개적으로 주는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 오늘에서 꼬집었던 것은 취업 제한 중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정도만 거의 유일하게 취업 제한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나머지 신문들은 뭐 좋은 자리였어요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뭐였냐면 조선일보였거든요.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선일보 좋아하는 그 청취자는 없을 것 같은데, 와, 조선일보 대단하네요. 오히려 이제 조선일보는 이 회동을 보도를 하면서 이재용을 사면하지 않았다고 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칼럼을, 데스크 칼럼, 기자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이런 칼럼까지 실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이 꼬투리가 된 거는 박근혜였죠. 아니, 박근혜까지 사면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뇌물을 준 사람은 이재용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인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을 다 시켜주고 왜 뇌물을 준 이재용은 사면 복권을 시키지 않냐라고 강하게, 와, 진짜 조선일보 대단하죠. 정말 그 삼성의 기관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들과 관련해서 꼬집었던 것이 바로 이번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한상진 대변인이 의견을 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어느 곳에 지향을 두면서 국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아니, 5년 전에 촛불항쟁 때도 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다가 항쟁의 기운이 충만해지니까 언저리에 슬쩍 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항쟁의 핵심은 재벌 적폐 청산이었는데, 항쟁의 수혜로 집권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혁, 소득 주도 성장 폐기 등 자본의 이익 추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이재용의 변칙 가석방 그리고 경영계 복귀를 돕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죠. 정확하게 짚은 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2022년 새해 첫날에도 삼성그룹 광고가 1월 1일 일간지 일면 하단을 도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월 1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발행됐던 7개 종합 일간지와 5개 경제지 그리고 2개 스포츠지에 이렇게 광고가 도배가 되었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도 이제 한겨레 신문만 취업 제한을 제기를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만 이 광고를 실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겨레 신문 1월 첫 방송에서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표현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쓰는데, 정말 아주 치밀하게 곳곳에서 이 재벌들의 영향력들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독일에서요, 35년 만에 원전을 멈추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는데요? 독일에서는 2011년이죠. 벌써 11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10년 전부터 원전을 점차적으로 폐쇄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가동이 됐던 게 6기가 남았대요. 그 중에 이제 3기를 정지를 시킨 거고요. 나머지 3기는 올해 말까지 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폐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독일은 올해 말이 되면 원전은 사실은 없는 국가가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이 원전이 담당했던 비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던 전력의 생산은 41%, 40%가 넘는 상황까지 왔던 거죠. 독일을 칭찬합니다. 같은 유럽에 있으면서도 독일이랑 프랑스가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는 원전을 새로 짓는 거죠.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을 하고 소형 원자로 개발도 지원하는 등 최근에 원전 확대 정책에 나섰고요. 이걸 넘어서 유럽연합에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야 된다고 프랑스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랑 약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표현을 새해 벽두부터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 기후위기 문제나 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좀 절망스럽긴 하죠. 또 얼마 전이었죠. 12월 29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원전 관련한 공약을 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전 수출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10만 개를 확대를 하겠다.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인데, 일단 우리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기억나실 거예요. 중동이나 동유럽에 원전 수출 많이 하겠다. 근데 그때도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 4개의 원전을 수출한 다음에 원전 수출이 중단이 됐거든요. 원래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80개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09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그 지난 12년 동안 원전을 수출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윤석열이 원전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중동이나 동유럽에 그래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2000년대는 원전 발전 비중이 40%에 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이거를 좀 낮춰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29%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전 발전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참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날카롭고 지혜로운 판단이 여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새해 첫 방송을 드렸습니다. 사실 살짝 늦었어요. 이거 원래 1월 2일 날 했던 방송이었는데 아니 녹음을 다 했는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약간 늦게 보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액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 1년에 대한 그 새해 벽두의 액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홍성규 유튜브는 배가 좀 고파요. 지금 한 750명? 원래 저는 작년까지 해서 1000명을 한번 넘어보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750명 선에서 이게 앞으로 좀 나아가고 있지 못해요. 우리 열혈 시청자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